예, 정치권 소식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송국권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김관욱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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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참가하는 남측 선발대가 전해드린 대로 오늘 새벽 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서호 남북 정상회담 선발대 단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온 국민이 염원하시는 남북 정상회담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우리 선발대 미리 가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호 단장의 아주 결의에 찬 모습 그러니까요. 보셨는데요. 이번 이 실무단 선발대의 주요 임무가 무엇이죠? 아무래도 정상회담이 바로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서 의전 문제라든가 또 예. 대통령의 경호 그리고 보도 문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실무적으로 협조를 하고 네. 실제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이루어지는 의전 경호 보도 문제를 이렇게 미리 협조해서 처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럼 아무래도 좀 실무 협의 같은 것도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 그대로 정말 뭐 이틀, 3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좀 너무 시간이 급박한 거 아니냐 또 그렇죠.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예. 사실 많이 부족하죠. 뭐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적인 정상회담은 2달 전부터 외교적 준비가 되고 예. 한 달 전에는 실제 현지에 가서 준비를 하는데 뭐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 있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구구절 준비로 인해서 예. 이러한 협조를 할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간은 촉박하지만 우리 측에서 과거의 정상회담 경험도 있고 예. 하니까 저 협조 문제는 큰 지장이 없을 거고 또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가 전체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이루면은 바로 착착 진행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군요. 자, 송국권 본부장님 모셨는데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포함된 게 인상적이에요. 어떠한 임무를 맡고 갔을까요? 일단 탁현민 행정관은 뭐 아무래도 어전 문제 특히나 예. 지난번에 그 남북 그 공연 때도 상당한 역할을 했었죠.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현송월 단장이 다음 그 평양에서 회담할 때는 깜짝 놀랄 이벤트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일단 탁현민 행정관이 이번에는 그 활동은 좀 제한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북한에서 평양에서 열리기 때문에 예. 모든 행사는 평양에서 우선 다 해요. 평양에서 예. 다 준비를 할 텐데 다만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 한영 그쪽에서 한영 만찬, 북한 쪽에서 한영 만찬을 하면은 예. 우리가 거기서 같이 만찬을 한번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만찬 자리에서 아마 탁현민 행정관이 어떤 현송월 단장과 같이 어떤 저번에 우리 초등학생 어린이가 나와서 그때 판문점 선언하고 나서 공연했듯이 그런 식의 공연이 있을 가능성 하나고 예. 또 하나는 이번에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평양에 가서 또 그때 도보다리 판문점 도보다리 그 30분 회담처럼 예. 특별히 이벤트를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여명거리 같은데 지금 70층짜리 고층 아파트 새로 막 짓고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의 치적으로 가장 내세우는 겁니다. 예. 여명 아파트, 여명거리로 뭐 산책하는 그런 그 이벤트, 그 정도 이벤트는 기획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탁현민 행정관과 현송월 단장이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지난 4월이었죠. 이 남북 합동 공연 리허설 모습 보고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끝나고 이제 인사잖아요. 인사는 맞춰가지고 다 같이 일단 먼저 한번. 15분 안에 정리하세요. 네, 아주 이 두 사람의 화기애애한 그러니까요. 모습을 보셨는데요. 그 현송월 단장이 지난 4월에 깜짝 쇼 얘기를 했어요. 어떤 깜짝 쇼가 있을 수 있을까요? 평양 정상회담 때는 이거 깜짝 쇼 한번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공언을 했으니까 뭔가는 보여줄 텐데 사실은 그 기획력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통상 보면 1차 정상회담 때, 즉 김대중, 김정일 정상회담 때 아주 뭐 예고하지 않고 김정일이 공항까지 영접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같은 차량에 이제 동승을 하고 예. 뭐 이런 이벤트의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아마 환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예. 할 공산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예.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런 공연 기획도 중요하고 뭐 그런 어떤 절차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은 세상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죠. 초점은 뭐냐면 결국엔 비핵화 과정을 어떻게 풀고 그러니까요. 이 정상회담이 전 세계에 어떤 메시지
메시지를 주느냐이기 때문에 사실 현송월의 어떤 그런 장치들 또는 기획들이 그것과 맞물릴 때 더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본질은 비핵화 문제다. 그렇죠.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번에 우리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순환공항으로 가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김정일 위원장이 마중을 나와서 아무도 이제 예상하지 못하게 이제 마중을 나와서 같이 차도 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될 것으로? 근데 저 장면이 전혀 그 예상을 못했던 깜짝 쇼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당시에는 예상을 못했던 깜짝 쇼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새로운 거는 이제 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예상대로 김정은 위원장과 이설주 같이 나와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맞이할 겁니다. 순환공항에 나올 것으로 순환공항에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요. 아마 북한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환대를 보여줄 것이다. 최대의 환대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의장대 사열을 받고 이동을 하는 차 안에서도 뭐 같이 차량을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당시에도 김정은 대통령 당시에도 김정은 국방위원장이었죠. 같이 차 안에서 이동을 했었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동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친근한 모습을 보이면서 남북이 하나 되는 뭐 북측의 표현으로는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항에서의 환대가 지난 1차, 2차 평양회담 때보다 더 성대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규모도 커질 수 있고 이벤트가 될 수 있다. 1차에는 사실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부인을 대동하지 않았죠. 그랬었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다른 모습을 항상 보여왔기 때문에 리설주가 같이 나온다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뭐 사열의 규모도 더 커질 수 있고 뭐 이제 평양에 도착하면은 거기에서 다시 그때도 내려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연변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환대에 대해서 손을 흔들었는데 그 규모도 커질 수 있고 아무튼 행사 하나하나를 보다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준비는 북한도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저 때와 지금은 상당히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오는 게 2000년 저 때 제가 청와대를 출입을 했었는데 평양은 못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자 수가 굉장히 제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추첨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 이번에도 기자 수가 너무 작아서 지금 청와대 출입 기자들 추첨하고 이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저는 못 갔는데 나중에 브리핑을 들으니까는 그때 박준영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이었는데 본인들도 비행기 트랩에 내릴 때까지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김정일 위원장이 나올 줄 전혀 모르고 있어서 수해군들도 깜짝 놀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 두 분이 그 소형차를 같이 타고 50분 동안 백화원 초대소로 이동을 했죠. 그때 상황이 여러 가지 뭐 루머 같은 것도 많이 떠들었어요. 그런데 뭐 안에서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다는 루머도 떠들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이후에 한번 해고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과 차를 타고 가는데 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호성을 지르기 때문에 대화를 할 그런 그 계제도 아니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자단들이 이번처럼 조금 갔잖아요. 그렇죠. 못 갔죠. 2007년에는 근데 굉장히 각사당 한 명 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갔어요. 2007년이 제 기억에 한 50명 정도 되는데 50명인데 주로 영상이 많이 갑니다. 영상이 많이 가고 이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팬 기자. 팬 기자는 굉장히 제한이 돼 있고 또 확인은 안 됐지만은 그 기자 몫으로 온 티어 중에 기자 대신 또 어떤 정보기관 필요한 정보기관에서 공보 관련돼서 그 티어를 가져갔다는 그때 당시 말도 있고. 2007년에는 거의 각사에서 한 명씩 갔었어요. 그때 팬 기자들. 그렇습니다. 그때는 한 50명 됐기 때문에 각 언론사에서는 갔어요. 그러니까 한 명씩 가는데 2000년에도 굉장히 제한이 됐고 이번에는 특히 전체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더 제한이 돼 있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2000년하고 2007년하고 이번하고 다른 거는 사실은 그때만 해도 남북 관계에 주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 화해하고 뭐 이런 문제였는데 사실은 초점이 지금은 비핵화거든요. 훨씬 더 과제가 엄중하고 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과제를 지금 안고 가는 것이 2000년과 2007년과 조금 차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2007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육로로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상징성이 컸는데요. 당시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네, 들어보셨는데요. 당시에
퍼레이드도 했었죠. 예, 평양에서요. 평양에서 도착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오픈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퍼레이드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철도가 연결 사업이 조금 진행됐으면 철로로 연결해서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제약 사항으로 인해서 못했고 그래서 뭐 항공기 직항로로 이렇게 가는데 아무튼 의전적 측면은 의전을 통해서 양측의 신뢰를 보여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저는 지난번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워낙 잘했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 나와도 그 정도의 임팩트라고 하잖아요. 충격은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엔 앞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비핵화 부분에서 어떠한 알맹이 있는 내용이 나올 것이냐 그 부분에 따라서 향후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미북관계의 재개라든가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운전자론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화려한 포장보다는 이 정말 알맹이가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이번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 문제 제대로 매듭이 지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비핵화 어떤 신고하는 문제. 그러니까 뭐 핵물질이 어느 정도 있고 핵시설이 어떻게 있고 핵탄두가 몇 개 있고 이 신고를 하라는 것이 지금 미국의 요구죠. 미국의 요구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북한은 종전선언을 먼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폼페이의 4차 방북도 무산이 되고 미국과 북한 관계에 상당히 지금 중요한 고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비인데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앞둔 시점에 그 수석 협상가가 돼달라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석 협상가가 돼달라는 건 가서 중재를 한번 잘해달라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지금 이번에 가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이벤트에만 계속 초점을 맞춰지고 또는 지금 비핵화 문제보다는 또 남북 관계의 어떤 군사적인 대치 관계를 완화시키는 뭐 GP 철수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도 또 군사적인 부분도 해당 내용이 들어갈 거거든요. 거기만 집착을 하고 집중을 하고 가령 저번에 4.27 판문점 선언처럼 비핵화 선언이라는 아주 상징적인 선언만 한다면은 이것은 그 이번 회담이 큰 성과를 거뒀다 그런 평가를 받기는 어렵게 되죠.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원로들과의 모임에서 사실은 미래 비핵화는 거의 다 됐다. 지금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는 핵무기를 어떻게 폐기할 것이냐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미 한 거죠. 그 얘기는 남북 정상회담 요번에 가서 그 부분에서 북한하고의 어떤 문제 해결점을 도출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긍정적인 어떤 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그 미래 비핵화 문제도 그 외신 같은 데서는 요즘에 최근 계속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게 계속 이제 북한이 그동안에도 이제 비핵화 선언,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핵무기를 만들어 와서 지금 뭐 5개에서 8개 정도 만들었다는 보도도 있고 그리고 뭐 그 동창리 미사일 기지도 뭐 해체한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뭐 멈춰 있는 상태다 이렇게 뭐 위성 사진을 가지고 비교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8로스를 보면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흔적을 상업용 위성으로 찍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보도를 하고 저도 메일로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런 흔적들이라는 것이 아주 본격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동창리 같은 경우 완전히 폐쇄가 돼서 실험 단계는 이미 이제 할 수 없는 그리고 미사일 같은 경우도 지금 실험을 발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전으로만 돌아간다고 해도 그때만 해도 뭐 굉장히 활발하게 미사일도 쏘고 뭐 핵실험 그런 것들이 아주 활동이 활발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줄어들었고 사실상 뭐 중지된 상태다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일부러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북한 스스로가 좀 자제하고 이런 환경을 좀 조성시켜주는 것이 우리한테는 좀 지금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래핵이라는 것은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가동해서 거기에서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면 생산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농축 우라늄 시설을 가동하면 나올 수 있는 무기급 농축 우라늄 그런 걸 고려할 때 아직 미래핵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이제 대통령께서는 아마 북한의 그러니까 풍계리 핵실험장이라든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를 갖다가 평가하시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밑에서 대통령께 보고 드릴 때 정확한
정확한 표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비핵화 관련해서는 약간 진전은 저는 기대합니다. 왜냐하면은 1차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을 보면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회귀해 보시면 정상회담에서 그 문구 하나하나를 논의한 것 같지 않아요. 미리 다 준비된 텍스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만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미래 핵이나 현재 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원로들 앞에서 하셨다. 그런 부분은 일정한 진전이 있는데 어떠한 형태로 나오는가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런 원론적 차원에서 나온다면은 저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고요. 만약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뭐 신고를 당장 뭐 우리한테 할 가능성은 없지만 앞으로 하겠다, 그 정도의 육성 발언을 얻어낼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데 북한이 신고 검증을 끝까지 피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그러면은 영변 원자력 가동을 중단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동결을 또 상징하는 건데, 이러면은 미국은 그래도 거기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신고 검증 폐기는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평가될지 내부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잠시 뒤에 이 최종 방북단 명단이 공개가 되는데요. 가장 지금 관심이 되는 거는 경제인들이 포함이 될 것이냐, 어느 정도 규모의 또 인사들이 포함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송국권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체 규모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절반이 다시 실무진이거든요. 경호라든가 뭐 등등에. 그래서 많이는 아마 포함이 안 될 것 같지만 저는 뭐 4대 그룹 대표들은 거의 다 갈 거다. 그리고 갈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 비핵화 이후를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비핵화 이후에 북한은 우리 시장이며 또다시 원자재 뭐 이런 것들을 수입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생산 기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제 가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거나 뭐 이런 그들의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표들이 이제 가서 확인을 하고 자기들의 어떤 사업 구상이라든가 실적으로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좀 탐지해보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지금 간다는 것이 곧 무슨 제재를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경협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탐색의 어떤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그들과의 어떤 미래를 어떤 만들어가는 어떤 인적 구성을, 즉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차원에서도 한번 보면 더 친근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먼저 가볼 필요 있다.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방북할 때 기업인은 7명 갔습니다. 그때 4대 그 대기업 다 합하면서 7명 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갈 때 17명이 갔어요. 그때도 그렇죠. 대기업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마 세세 발표할 때 대기업 4대 기업 정도는 그 들어갈 것이라는 게 미리 지금 좀 명단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르죠. 그때 두 번 하고는 지금 대북 제재가 돼 있기 때문에 또 경제 협력 문제, 경협 문제를 북한에서는 계속 강조를 하지만은 저번에 실무회담이나 특사가 갔을 때 우리는 경협의 기억자도 꺼내지 않았다. 이게 청와대 관계자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가면은 어느 정도 거기서 활동을 할지 그게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제기에서는 그런 말도 나오죠. 이번에 평양에 가면은 미국에 지키고 안 가면은 뭐 청와대에 지킨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정도. 왜 그러냐면은 물론 뭐 청와대에서는 다 그 경제인들 그전에도 같이 갔으니까 같이 가자. 그러니까 가야 되죠. 근데 만약에 가서 거기서 어떤 뭐 발언을 하거나 어떤 지금 무슨 MOU 체결 이런 거 못합니다. 못하죠. 그런데 어쨌든 가서 미국에서 다 미국과 국제사회에 4대 그룹 보면 다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잘못 행동을 하면은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대기업 그 회장들이 아마 갈 텐데 가서 굉장히 좀 저자세로 그러니까 로우키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면전에서 기업 총수들한테 대북 지원을 정말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을 때 그거를 거절을 하기도 참 난처하고 그런 어색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검토해 보겠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은 이것을 볼 때 저는 가서 뭐 만나는 정도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정상회교 관행도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너무 그간 우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 총수들은 정부가 부르면 모두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는 우리가 바꿀 때가 됐다. 민주국가라면은 민주국가의 원리에 따라서 필요한 기업들이 따라가면 된다. 원산 개발하고 싶으면 관광회사들한테 이야기해서 관광회사가 따라가면 되고 개성공단이면 개성공단 필요한 업체들이 가서 하고
예. 사전에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고 협조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가장 큰 4개 기업이 과연 북한에 투자를 할 것인가. 그것도 총수가 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방법으로 정착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